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스타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예, 오늘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 오늘은요.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고요. 알면 알수록 이득이 되는 경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뉴스는 경제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출판계에 그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네. 이런 힐링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렸는데 그 격언 아니었나요? 네.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런 게 이제 이제는.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성공이나 뭐 이기는 법 이런 키워드가 자리 잡았대요. 그 이유가 어떤 출판 평론가께서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이 MZ 세대, 민지 세대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들이 생긴 것 같다. 사실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을 해도 임금을 받기가 뭐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럼요. 이 민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건 투자를 좀 해볼까 경제에 더 시간을 보내볼까 생각하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굉장히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 겉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일단 기본부터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경제 중에 경제, 정말 기본, 경제의 기초. 제가 처음에 경제를 조금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몇 번이나 되물었던 생각이 나요. 선생님 화 안 충격이었어요. 내시던가요? 화는 안 냈는데 네. 원래 그런 거야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안 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서요. 오늘 투데이 잡스 3.0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그리고 다시 보기로 한 5번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5번 보셔도 예. 네 번째까지는 유료. 네, 8월 16일 수요일 투데이 잡스 3.0 네, 빅데이터를 알고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한 잔을 두고 혹은 커피 한 잔을 두고 반나절 정도는 수다를 가뿐하게 떨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런 분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차가 좋으세요? 커피가 좋으세요? 커피가 좋습니다. 커피는 아인가요? 따인가요? 아입니다. 네, 무조건 저희 차갑게 가야 됩니다. 네. 이 두 남자 앉으면 제가 볼 때 24시간 수다 가능. 그럼요. 네. 뭐 술만 1차, 뭐 2차, 3차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 커피로도 충분히 경험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우리 또 다른 커피숍으로 이동을 해볼까? 이번에 좀 힐링 느낌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 도심 속 커피숍에서 그래서 뭐 또 뭐 광화문에 있다가 삼청동으로 이동하기도 오, 좋다. 좋네요. 네, 아주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디저트 바꿔가면서. 바꿔줘야죠. 예, 바꿔줘야죠. 제이크를 먹었다가 네. 케이크 먹었다가 네. 갑자기 배가 한과와 고픈데. 같이 차도 네. 진짜 삼청동에 진짜 예쁜 그런 찻집 가면은 그 네. 전통차 나면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 느낌 고즈넉한. 근데 약간 좀 부작용이 있는 게 그 커피가 이뇨작용이 좀 강하다 그래서 화장실을 그렇게 갑니다. 커피숍으로 2차, 3차를 가면 나중에는 화장실을 엄청 가게 되더라고요. 뭐 맥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둘 다 그렇네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티키타카가 지금 3분째 뉴스로 시작해서 커피와 차와 그 이제 디저트로 끝났어요. 네. 네. 영양가가 별로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드렸는데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바이러스, 270만, 치킨.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뭐 준비되어 바이러스 있습니다. 하면 코로나19 많이 그쵸. 떠올리실 텐데 최근에는 뭐 원숭이 두창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여러 변이 바이러스가 또 퍼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또 내한을 했습니다.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16일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연설에서 한국 기술, 과학기술을 통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감염병 국제 공조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게이츠 지금 이사장으로 불리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렇게 밝혔고요. 소아마비나 홍역 퇴치는 물론 인류를 전체적인 감염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는데요. 재단이 지원하는 감염병 혁신연합, 이른바 이제 세피라고 하는데
있는데 네. 신종 감염병 발병 이후 백신 개발 위해 현재 노력 중이고 이 덕분에 수백억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또 퇴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의 국제 공조 이런 것도 또 더불어서 힘줘 얘기하는 부분도 네.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는지를 저는 사실 빌 게이츠 이사장이 어제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후에 만났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기에 국회의원이 한 80여 명밖에 없었대요. 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러니까 3분의 1이 없었던 거죠, 자리가. 그래서 와서 연설을 하는데 좀 군데군데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은 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아니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대한민국에 와서 저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하고 뭐 백신 만드는 거하고 뭐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뭐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네, 기술들이 공정이 비슷하다고 미세기술들이라든 것들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대로 된 백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의료 기술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게 쉽게 되지도 않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은 네네 어떤 바이러스를 그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제조합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모르고 있다고요?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때 처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RNA 백신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네. 워낙에 급박한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네. 제대로 된 그래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방식이 기존 방식이고 다른 방식들이 최근에 나온 방식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중에 일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기존 방식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이 끝났는데 다른 방식들 화이자라든가 이런 방식 모더나 방식은 처음 하는 거라서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심지어 어제 화이자 CEO가 4번 맞았는데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첨단 기술들을 보면 정말 생물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바뀝니다.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요. 아, 그렇게 그 정도예요? 첨단을 달리고 있을 때 그리고 이 굉장히 미세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조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면서 뭐 유전자들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표를 보고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어떤 그런 미세한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나라가 네. 가능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가 젓가락 쓰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아닌 아시기 것 때문에.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있는 거죠. 네, 전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8만 명을 돌파하면서 네. 18주 만에 네. 공교롭게도 18만 명이 넘었는데 18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방역 당국은 이번 달 말 기준으로 해서 20만 명 정도가 돌파를 하면서 최정점을 지나고 이후 느린 속도로 좀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휴가철 증가했을 것으로 우려되는 숨은 감염자 영향은 좀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 16일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방역 당국에서 8월 말 정도까지는 유행 정점이 예상이 되지만 그 이후로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기보다는 약간 느린 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8월 중 일평균 20만 명 전후로 정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있거든요. 이게 1.14에서 1.18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유행 추세가 아직 크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감염제 생산 씨가 조금이긴 한데 좀 늘었네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름 휴가철이니까 네. 이동량이 코로나 전보다 이번 휴가 때 더 많이 움직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나는 그 바이러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바이러스가 새로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생물학 교과서는 아침마다 바뀐다 뭐 그랬는데 네네. 바이러스 소식도 매일매일 뭐 업데이트 되는 것 그런 것 같고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게 더 확산되기도 하고 없던 게 새로 발견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산둥성 등지에서 신종동물 유래 바이러스인 랑야 헤니파 바이러스 뭐라고요? 확산과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백종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이런 내용을 질의를 했었는데 네.
질병청은 랑야 헤니파 바이러스에 대해 심각한 질병은 아니며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랑야 헤니파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거든요. 랑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중국 산둥성 랑야 지역에서 발견이 돼서 랑야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헤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 지역 돼지 농장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당시 말레이시아에서는 1년간 265명이 감염이 됐고 10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치명률이 무려 70%로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 뭐 국내로 유입된 사례가 없고 아직까지 조금 안정해도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 자체는 워낙에 변이가 또 많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 말씀드리면 인류 멸망 시나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사라진다면 네. 어떤 원인에 의할 것인가? 뭐 핵폭탄. 그렇죠. 핵도 있고 네.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자연재해 자연재해도 중에서도 뭐 너무 단순한데죠. 책폭탄. 아니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뭐 운석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의 창궐도 그 위에 상당히 높은 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자, 공포를 갖자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언제나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면역 체계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바이러스와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인간이 바이러스를 좀 이기지는 못할지언정 네. 같이 이렇게 대등하게 싸우게 된 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인류의 힘을 믿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나쁜 상상이 됐어요. 최근에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거기 이제 바이러스를 이렇게 해서 테러하는 근데 너무 끔찍했어요. 네. 장면들이. 그래서 갑자기 인류 멸망 바이러스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또 잊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70만 원이에요. 네, 270만 호입니다. 아, 호. 270만 원 표현하기도 아니고 하는데, 270만 270만 가구로 호. 표현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죠. 네. 거짓말 조금 못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관심이 있는 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금 뭐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네.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분양 계획을 또 알렸습니다. 반지하 거주자 관련해서 또 최근에 뉴스가 많았었는데 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 공공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또 유도를 하고요.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 공급 대책이었는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270만 호, 연평균 54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였는데 이 알파가 이제 20만 가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서울에 보니까 1년에 10만 호씩 최대 50만 호 정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한 3만에서 4만 호 정도의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면 그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의 5배니까 2배 가까운 10만 호 정도 공급을 한다니까 되면 좋겠는데 네. 다들 얘기하시는 게 좋은 대책은 다 들어간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 어디다 할 거냐? 가 써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지금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네. 네. 괜찮은 거냐 이렇게 뭐 시세 몇 %라고 해도 대출을 안 끼고는 집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인데 수도권의 그렇죠. 경우에는 네, 현찰박식으로 딱 사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신문에 나잖아요. 그 삼성동에 있는 집 현찰 주고 샀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추세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죠.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공급 대책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이제 대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는데 네.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이른바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0.52% 상승을 하면서 3%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6월 달에 2.38%였거든요. 네. 0.52%포인트 오른 2.90%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0년 10월에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무려 12년 6개월 만에 가장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코픽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은행이 실제로 취급하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 변동이 적용이 됩니다.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대출하시는 코픽스 금리가 분들은. 사실은 이 뭐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지수거든요. 되는? 네. 아무리 또 주택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코픽스 금리가 올라서 대출 부담이 좀 커지게 되면은 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큰 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70만 호잖아요. 그 중에 우리 집은 있을 것인가 항상 이제 고민 네, 중에 하나인 있을 것 같아요. 거예요. 이렇게 네. 많은데 왜 없을까? 근데 이제 로또 1등의 확률을 얘기할 때 814만 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렇게 270만 호 알게 되는 건가요? 생각-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내 집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로또 1등을 한 번씩은 다 한 거 정도의 이제 행운을 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물론 행운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힘들게 모아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신 거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기분 좋게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집을 한 채 가지신 분은 그 정도의 좋은 행운이 있으신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러셨잖아요.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전 국민이 다 관심이 있는 게 부동산 뉴스다. 그 생각해 보니까 꼬마들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조카가 고모 빌라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네. 친구들이 너 빌라 사니 아파트 사니를 물어봤다는 거. 1학년 입학하자마자. 그래서 이런 관심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저 어릴 때 나는 알았나? 그때 예, 그 우리 당시. 집이 전세인지 뭐 월세인지도 모르고 컸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아파트라도 임대 아파트인지 네.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이 그어지는 이런 상황은 네. 크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저도요. 예. 네. 사실 이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겠죠. 너 어디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치관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세요. 치킨.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저희 뭐 또 거짓말 조금 또 보태자면 네. 치킨은 모두 진심 아니겠습니까? 네. 치킨 관련 뉴스 또 클릭하게 되는데 그렇죠. 치킨 관련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닭고기 가격을 오랜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닭고기 생산 판매 업체들이 네. 재판을 치렀고 1심 재판을 치렀는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동우 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브로 등의 이 치킨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아는 제가 거 다 이름을 나왔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대체로 이런 가격 담합에 대한 논의는 했지만 이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었던 드립이 좀 나네요. 네, 이들 업체 측 변호인 내용을 조금 취합을 해보면 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의 회의는 농림부 지시 내지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고요. 정부나 지시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부당한 게 위법 행위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이 육개 신선육 시세를 1kg당 100원씩 올리기로 합의를 하거나 네. 판매 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짬짬이, 이른바 네. 짬짬이라고 하죠. 짬짬이로 올렸다. 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육개 가격을 안정화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는 100원 인상할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러면 닭 마리수를 줄여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그때 뉴스 기억이 나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닭을 죽였다고 전 얘기 들었었거든요. 개체수 조절을. 네, 개체수 조절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네. 그렇잖아요. 그 육개 가격을 어떻게 조절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잔인한 방식을 썼다. 네. 이게 검찰하고 이 업체들 얘기가 다른 상황이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예. 사실 유통이라고 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긴 한데 좀 우리가 보통 소비자들이 좀 속상해하는, 좀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뭐 농민들이 그러니까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 생산자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헐값에 산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싼 가격의 치킨을 먹더라도 그분들이 그래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그 오저치고란 말 알아요? 오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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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녁 치킨고. 아, 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네. 먹는
그 치킨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치킨 한 마리 시키기 얼마 전에 그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님이 3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 10,000원이 안 되는 치킨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뭐 홈플러스 네. 대형마트에서 이른바 당당치킨이라는 초저가 치킨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당당치킨이에요? 당당합니다. 네. 가격이 당당해요. 가격이 당당해요. 지난 6월 30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32만 마리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8월 11일 기준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그렇겠네요. 아주 높죠. 매장별로 하루에 30마리에서 50마리만 한정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1분마다 5마리씩 팔린 셈이라고 합니다. 10분 만에 풀리네요, 그냥. 네. 네. 거의 뭐 오픈런이라고 하죠. 이게 네. 치킨을 사기 위해서 매장이 문을 열 때부터 기다리면서 실제로 딱 바로 받아가지고 나오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시고요. 혹시 주먹 2개만 한 거 아니에요? 연계라 그래가지고 병아리인지 닭인지 모를 정도로 빼짝 마르고 날씬한 모델 닭들이 네. 저는 그 모델 닭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빼짝 마르고 길고 그렇지만 살은 별로 없는. 근데 그렇게 치킨이 되면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하게 팔아도 되는데 요만한 거 아니에요? 혹시?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은 또 이제 바스켓에 또 이제 가득 담겨 그래요? 있는 크다. 부분도 있고 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조금 셉니다. 그렇죠.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에는 6,990원 그리고 양념 치킨 같은 비싼데요. 경우에는 7,990원의 가격이 책정이 돼 있어서 지금 뭐 거의 열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다만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의 좀 시선은 좀 복잡하죠. 그렇죠. 아까 네. 제가 3만 원 얘기했는데. 네, 특히 이 홈플러스 관계자가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 가격에 팔아도 남습니다라는 또 취지의 발언을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자영업자들,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카페에서도 지금 성토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끼 상품이라던가 이 좀 생닭의 어떤 유통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올랐는데 치킨 가격도 그 곡물 가격 때문에 올랐다잖아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더하면 네. 이거 넘더라고요. 프라이드 가격을. 심지어 예, 생닭을 원재료 더 가격. 비싸게 판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네.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재료비만 생각하는데 그건 네. 분명히 아니고 예.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어떤 3만 원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개를 네. 갸웃하게 되는 요소가 있긴 하겠네요. 네. 어쨌든 홈플러스는 여기서 혹시 이문이 많이 남지 않아도 다른 걸로 얼마든지 그치. 채울 수 있는 네. 곳이지만 프랜차이즈 하는 자영업자분들이나 그럼요. 그냥 아예 치킨을 파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 공정한 게임인가 싶기도 한데 네. 저는 운동화 리셀하는 건 들어봤는데 닭 리셀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예. 여기 이제 배달료 3,000원을 받아서 맞아요? 추가로 네. 해서 10,000원에 이제 당근마켓에서 실제로 이제 야채마켓에서 그걸 팔아요? 네, 실제로 만나서 거래하는 일이 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집 근처로 배달비를 또 엄연히 받으니까요. 오. 집 근처로 가서 이제 실제로 만나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또 치킨 리셀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가끔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당당치킨이라는 이 출연이 유통업계나 여러 가지 업계에서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느끼는 게 사실 홈플러스가 여러 면에서 뭐 경쟁 마트에 비해서 고전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당당치킨이라는 거의 존재감이 사실은 치킨을 사러 왔다가 네. 아쉽게 이왕 치킨 사러 온 김에 세제도 사고 네. 과자도 사고 하는 거잖아요. 소비 촉진을 좀 시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다. 이렇게 또 입장이 되고 있고 마트 업계에서 요즘 이커머스라던가 네. 아니면 온라인 판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채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정반대로 되게 좀 클래시컬한 부분을 건드려서 가격적으로 되게 경쟁력 있는 네. 제품을 내놓으면서 좀 역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좀 약간 장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유쾌한 것 같아요. 어차피 사라질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네. 뭐 본격적으로 여기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배달비 플러스 이제 줄 서는 가격으로 좀 생각해서 젊은 분들이 위트 있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심은 리셀러들은. 아니겠죠. 네.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요즘 워낙에 인기 있는 맛집들이 줄을 길게 서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 줄 서주는 알바들도 맞습니다. 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치킨의 진심인 민족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자,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치킨의 진심인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요,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경제 클래스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제의 기본을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분, 신뢰의 아이콘이죠.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우리 김용익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교수님 뵈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좀 네.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언론에서 부르는 별명이 있잖아요. 예, 예. 괜찮으세요? 뭐 언론에서 닥터 툼이라고. 어, 네, 닥터 맞습니다. 둠이라고. 그러니까 그 불길한 예측 맞죠? 네. 예, 예. 하락장을 이제 예측하시는 분으로 되게 유명하셔서. 예, 방금 전에 그 데이터 분석 가지고 방송을 하시던데요. 네. 예, 사실 저는 데이터가 말해준 걸 이야기할 뿐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좋은 이야기하고. 네. 근데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 이걸 미리서 경고했었는데 네. 뭐 그런 일이 와가지고 예. 예, 닥터 툼이라고 그런 별명을 붙였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데이터를 해석할 뿐입니다. 그렇죠. 교수님이 그걸 가져오신 건 아니시죠? 아, 경제학을요. 농담을 한 겁니다. 아, 여보세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최근에 읽었던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기억이 나는 게 하반기에 한 번 주식을 팔 기회가 온다. 한 번쯤일 거다. 한 번은 온다. 10월쯤. 예, 사실 주식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니까 뭐 제가 작년부터는 올 상반기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네. 뭐 3분기에는 약간 반등한다. 네. 그러나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뭐 잠깐. 3분기 후반 네.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네. 뭐 그 이유는 경기가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경기인데 네. 뭐 금리는 이제 많이는 안 오를 텐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주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오르는 국면에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네. 뭐 내년 초까지 기다리시면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 같다. 네. 물론 주가는 지금 우리 주가는 뭐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네. 이럴 때는 그냥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 연말 내년 초에는 한 번 더 주식을 좀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교수님 만나면 저처럼 10월 달에 팔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네, 철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 네. 이게 또 하나는 이게 경제를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이제 관심이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MZ 세대들이 투자를 제가 20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예. 이렇게 그냥 단순한 질문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찍어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쵸. 이제 땀과 피땀 눈물을 안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찍어주시도록 답을 쓰고 싶은. 네. 찍어달라고 질문하신 분들은 보통 수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 그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네. 그렇게 돈을 벌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희 학생들 뭐 증권 동아리, 경제 동아리 네. 뭐 이런 거 많이 있고 제가 뭐 지도 교수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 친구들 보니까 정말 그 종목 기업 찾아다니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뭐 투자하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제자들 지금 뭐 여러 직장에 그 취직을 해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앞으로 결혼해야 되고 또 집을 사야 되고 이 돈을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은행 이자가 지금 너무 낮지 않습니까? 맞아요. 좀 올랐다가 2%인데요. 예를 들어 치리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치리법칙. 예. 우리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금리에 따라 가지고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 얼마인가. 예. 그게 치리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두 앵커분 나이 때는요. 이자가 금리가 9% 정도 됐거든요. 72를 9로 나누면 8년이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됐었어요. 아, 그 은행에 넣기만 해도. 예. 강산이 근데- 바뀌기도 전에. 근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1%, 2%지 않습니까? 원금이 2배가 되려면 36년에서 72년이 걸려야 된다. 아이고. 그때는 이제 그 우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제 의미가 마이너스인 없어지는 거죠. 거죠. 아니, 제가 사실 그때 걸어가서 은행 갈 수 있을까요? 72년 후에? 가능합니다.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은행 금리가 그렇게 낮다 보니까 뭐 투자에도 관심을 많고 경제 공부를 젊은 분들이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군데 가면요 젊은 분들하고 경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어. 뭐 저도 뭐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했습니다만 네. 거기서 보니까 젊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토론 같은 것도 질문 대답도 하고 있는데요.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공부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본이 뭐예요? 그 종목과 기업 분석도 좋은데 네. 그 기준에 기저에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본이 뭐냐인 그 거잖아요. 기본이 뭐냐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연준에 대한 기준을 좀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도대체. 제가 처음에 연준의 존재를 알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물었거든요.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맞아? 사기관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사기관이에요? 비꼬라돼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연준의 진짜 A부터 Z까지 알려주시면 그 기본을 탄탄하게 세우고 그 위에 다른 우리가 경제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연준과 세계 경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대한데? 자, 그러면 저는 되게 쪼잔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는지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교수님? 예, 파월 의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 흐름을 상당히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가끔 부자들을 만나면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작년 상반기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었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한다고. 많이 나왔었어요. 네. 예, 그런데 거시경제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를 9만 원에 못 삽니다. 예, 그때 이제 경제가 그때까지는 좋았었거든요. 예. 경제가 좋고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네. 예, 미 연준도 나중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선행지수는 이미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를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이 경기가 꺾이면은 삼성전자 같은 좋은 주식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은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6만 원대 네.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 거시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겁니다. 네, 미국의 통화 정책. 예. 미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나 돼요. 예. 중국이 18%. 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9% 정도 돼요. 1.9%. 예, 그리고 미국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달러라는 게 기축통화예요. 네. 미국이 그 돈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 금리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요.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거든요. 네, 눈이 그렇죠. 있었군요. 예. 예. 돈이라는 게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고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 떨어지니까 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면서 우리 주가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하니까 또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돈 안 빠져나가게 금리를 같이 인상할 수밖에 없죠. 따라가야죠. 예. 당연히 따라가야니까. 그렇죠. 그럼 금리를 올리면 우리 주가가 떨어지죠. 예. 금리를 올리면 우리 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은요, 약 40만 원 정도를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지출해야 돼요. 그럼 60만 원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네. 금리 부담이 더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에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 한국은행보다도 미국이 기축통화고 미국이 세계 경제에 너무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미국의 기준이 되는 이 연준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요거예요. 한국은행은 우리 뱅크 오브 코리아 우리 지폐를 보면 써 있잖아요. 예. 중앙은행. 그렇죠. 일본의 중앙은행도 뱅크 오브 저펜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돼 있든가. USA라고 돼 그렇죠? 있는 USA라고 거. 돼 있을 것 같은데 연방준비위원회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이게 예. 도대체 뭔가 왜 그런가 이해가 예. 안 가요. 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닐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일본은행, 중국은행, 인민은행이라고, 영국 뭐 영란은행이라고. 아, 이거 영란. 예, 맞아요.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네. 어, 예, 국가 권력으로 만든 건데요. 미국은 좀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2개 구로 나눠가지고요. 12개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것을 워싱턴에다 만들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회. 시스템 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하는 겁니다. 오. 예, 거기서 이제 7명 이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행도 7명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아, 7명이에요? 예, 다음 주에도 우리 저 금리를
인상을 할 텐데 네.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가 그게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우리도 미국 따라줘 7명이에요. 오. 한국은행 총재 있고 부총재 있고 네. 그다음에 5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금리를 오리고 내리고 결정하는데요. 미국도 7명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있고 네. 부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5명의 5명의 이사들이 있거든요. 7명의 이사인데요. 이분들은 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런데 앞서 미국의 경제 금융시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 연준 의장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미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고 뭐 금리를 올리냐 내렸다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움직여 버리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그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게 네. 이렇게 지역마다 12개 지역은행이 있고 그걸 네. 통과하는 게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네. 뭐 그런 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행 뭐 저 일본은행은 대주주가 국가예요. 근데 아. 연방준비은행은 민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해요, 위원을? 예. 근데 통화라는 것은 국가가 통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예. 굉장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시작을 좀 알아야 돼. 이름부터가 연방준비잖아요. 네. 그게 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이름이 연방준비일까요? 뭘 준비하는 시작을 거죠? 할 때. 예. 연방이 만들어질 때 그거를 준비하면서 만들었었던 어떤 수뇌부들의 모임인가요? 그 준비가 리저브라는 데인데요. 네. 리저브. 네. 예. 이게 통화라는 거죠. 본원 통화. 네. 돈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거기서 연방 준비 아. 그런 단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의장 이름이 신문에 나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몰라요. 그분도 아마 저기 앵커님 모르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뭘 했는지가 막 나오는데 이게 다 조각조각 있어가지고 잘 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 기사를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써놓는데 네. 저희는 정작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연준의 그 역대 의장들이 네. 어떤 일을 했는지 네.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요즘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폴 보커. 예, 폴 월컨. 파이터시던데요? 파이터? 예. 네.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네. 그러죠. 파이터. 네. 이분이 한 게 어마어마한지 자꾸 나오던데 이분 뭐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법학을 공부하신 분인데요. 네. 예, 연준 의장이 되면서 뭐 경제를 많이 공부하시고. 아, 법학을 해서 네. 의장이 됐어요? 예. 와. 근데 똑똑한. 지금 파월 연준 의장 현재 의장도 법학 전공하신 분입니다. 어. 경제학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 뭐 하면서 경제학을 많이 공부한 거죠. 아, 그렇겠죠. 하나 예. 잘하는 분이 다 잘해. 아, 그죠? 예.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 파이터,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그러는 거는요. 네.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네. 78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1973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그다음에 78년에는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합니다. 네. 유가가 급등하면은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지고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물가를 올리면은 우리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경제는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물가는 미국 물가가 거의 한때 20%까지 올랐어요. 최근에 물가가 9%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죠. 4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랬는데 기절할 뻔했는데. 14%까지 올랐어요. 아, 그거 그러니까 보면 뭐 반란 일어나죠. 예. 진짜. 그쵸. 배고픈 반란 일어나죠. 그럼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예요. 네.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 이건데요. 세계 중앙은행이 어디 가장 핵심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 네. 물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경기는 나쁜데도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죠. 네. 특히 1978년 10월 달에 취임한 지 2달 됐는데요. 긴급 FMC를 열립니다. 네.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금리를 한 번에 4%는 올려버리거든요. 아, 뭐 지금 0.75%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네. 얘기를 하는데 4%. 한 번에. 그래서 11.5%에서 15.5%까지 올려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20%까지 올려버리거든요. 처음에도 높긴 했네요. 그때 예, 처음부터 11.5%. 처음부터 높았어요. 아니, 그래도 4%라니요. 네. 와. 그러니까 금리를 그렇게 올리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가
급격하게 더 위축돼 버려요. 그쵸. 경제가 원래 마이너스 성장인데 네. 더 나빠지죠. 예, 그리고 빚을 가지고 있는 가게나 기업은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 버리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게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돈을 못 쓰죠. 예. 그렇죠? 특히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농부들이 저 연준이 워싱턴에 있거든요. 네. 트랙터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와가지고 연준 앞에서 시위를 시위하는 합니다. 거죠. 네. 오. 4% 올랐는데. 금리 올리지 말라고? 예. 그리고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사실 요새 우리 기업들도요.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 기업이 36% 정도 되거든요.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1년에 영업이익을 내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우리도 36%나 되는데요. 아, 미국도 이 당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금리는 오르는데 경제는 이자는 나빠지는데 늘어나고. 장사는 안 되는데 네. 이자를 못 갚죠. 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한 기업 임원 한 사람이 총을 들고 폴 볼커를 죽이겠다. 거의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로 예, 그 심했었다, 정도까지 민심이. 경제가 네. 심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잘 됐나요? 안정화가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물가를 잡아놓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연준이 이제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도 내렸고 또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아. 좀비 기업들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네. 경제가 이제 제대로 경쟁력 있는 것만 살아나면서 그대로 이제 튼튼해지는. 경제가 잘 됐죠. 네. 예, 그런데 이때 카터 대통령이 경제가 나쁘니까 연임에 실패한 실패하고, 겁니다. 네. 아. 예, 제가 우리나라 학문에서 이게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네, 이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방향이 똑같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거 이 폴 볼커 아저씨는 국민 밉상인 USA였겠네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대통령도 엄청 미웠을 테고 예, 예. 기업하시는 분들도 엄청 미워했을 텐데 그런데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막 시위하고 이러면은 예, 그래도 굳건하게 버텼고요. 근데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제도가요. 대통령도 누구도 연준 없네.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 아. 그 카터 대통령도 이게 경제가 나쁘니까 자기 재선 실패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할 없어요. 수가 없었죠.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선거 후에 올립시다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겠지만 맨날 하고 네.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감하게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되니까 모든 것이 안정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퉁치기에는 또 굉장히 어려운 뼈를 깎는 노력들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폴 볼커 의장처럼 네. 지금도 해라.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랑 비슷하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지간한 미움받을 용기 없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파월 의장 뭐 나중에 좀 더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금리 올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대통령도 싫어하죠. 국민들도 싫어하고. 예, 국민들 개인도 싫어하고 기업도 다 싫어하죠.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오르니까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어요. 아 오히려 네. 네. 근데 골맞네요 더. 그렇죠. 그쵸? 그런데 판단을 잘못한 거죠. 과감하게 야, 이거 해야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금리를 안 올린 거죠. 네. 금리를 안 올렸더니 기업 부채는 더 늘어나고 자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지금 고통이 바로 그겁니다. 금리를 안 올리고 돈을 더 풀어버렸더니 지금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렇죠. 우리 집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미국 집값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뒤늦게서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올리다 보니까 좀 주가 급락했죠. 네. 지금 뭐 미국의 다우지수, 뭐 나스닥, S&P 많이 떨어졌다 좀 네.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에요. 예, 네. 그리고 조만간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조만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우리 신문에 보면 우리 집 거래가 안 된다. 네, 그런 얘기가 이런 나오잖아요. 보도들이 뭐 몇 년 만에 최저치다 그러는데 미국도 와서 보니까 집값이 집이 별로 거래가 안 돼요. 미국에서 뭐 신규 주택 매매, 기존 주택 매매, 새집 뭐 헌집 거래를 발표하는데요. 최근 6, 7월 통계 보니까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주택 심리 지수가 많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는데 미국도 많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에 금리를 인상했다면은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큰 거품이 발생 안 했던데 지금 너무 늦게 인상해가지고 거품이 발생하고 오히려 더 고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예.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고통은 좀 있겠지만 그러면 실제로 그 뭐 그리스펀 효과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앨런 그리스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이제 이것도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회복을 시켰을까요? 예, 그린스펀이 거의 20년간 연준 의장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장기 집권하셨네. 네, 잘하셨나 보다. 근데 이분이 그 취임하자마자 바로 몇 달 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어요. 네. 그 블랙 먼데이는 우리가 흔히 뭐 여러 군데서 이야기 드는데 87년 10월 19일이었어요. 네. 그때 월요일이었었거든요. 네. 미국 다우 지수가 하루 만에 23%나 떨어져 버려요. 네. 하루예요? 하루에 23%. 미국이 무서워요. 그 하한선도 없고 상한선도 없다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지금도 정확한 원인을 분석 못하고 못해요. 있습니다. 예. 그럼 그냥 심리적인 걸까요?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예, 그 당시 미국이 재정 적자,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많이 늘어났고 네. 경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네. 예, 그리고 뭐 심리적이라는 건 트레이딩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이 네. 기계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요. 네. 네.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기계가 더 팔아버린다. 자동으로요. 예, 자동으로. 알고리즘에 어떤 예.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그린스판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죠. 돈을 풀어버려요. 네. 네, 그래서 그 하락을 곧 막았었습니다. 저는 앨런 그린스펀 많이 들어봤는 대로 생각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시작하셔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제가 취업할 때까지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왜 제가 이분을 알죠? 근데 87년 얘기를 교수님이 하셔가지고 예. 생각해 보니까 1987. 제가 1987에 입성하셔가지고 제가 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앵커를 한참 할 때까지도 계속 하셨었군요.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앨런 그린스펀 이름을 예.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만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87년부터 예.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네요. 예. 뭐 서프라임 모기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008년에 미국이 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큰 네. 금융위기를 겪죠. 그때 집 때문에 난리 났던 거죠. 예, 집값이 교수님. 엄청 올랐었어요. 네. 집값이 올라가다 폭락했는데요. 근데 왜 집값이 올랐느냐? 예. 그때 뭐 제로 금리 뭐 그래서 누구나 네. 뭐 줄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네, 대출을 다 해준다. 그렇죠. 예, 그린스펀 수수께끼라고 그때 그린스펀 코난 드럼 이런 영어로 했는데 그린스펀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예. 네. 예,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시장금리는 안 오르는 거예요. 왜요? 못 믿는 건가요, 이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연준이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시장에서 안 믿고 안 따라가는 그것도 걸까요? 지금도 왜 기준금리를 수수께끼예요. 올렸는데 시장금리가 안 올랐느냐. 네, 지금도 수수께끼 경제학자들이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예, 그런데 제 견해인데요. 네네. 제가 분석해 보니까 1990년대 미국에서 아이혁명이 있었습니까? 안경면. 네.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어요. 네.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물건을 싸게 많이 생산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경제 생산성 증가하다 보니까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해 버렸거든요. 가능해졌었던. 네, 그래서 이런 경제를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다, 혹시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골디락스 이야기 자주 나오죠. 네, 네. 네, 골디락스는 영국 그 동화책 네. 이름인데요. 뭐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 네, 여기서 저는 나옵니다. 그 스프 먹고 잠자는 곰생밖에 안 나더라고요. 골디락스 하면 죄송해요. 네, 앞에 골디락스가 붙으면은 뭐 지나치게 나쁘지 않고 지나치게 좋지도 않고 적당하게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증가해가지고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도 높은 성장하라니까 미국 경제를 신경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물가예요. 네. 네.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었거든요. 네. 뭐 생산성이 증가해서 물가가 안정됐지만 더 중요한 거는 중국 때문이었어요. 싸게 만드니까. 그렇죠. 예, 미국이 2001년에 세계 무역기구에 중국을 가입시켜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미국 임금의 평균 임금이 한 30분의 1 정도 됐었어요. 30분의 1이요? 그래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엄청나게 수출해 줬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수출해서 돈 번 가지고요. 또 미 국채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이 물건도 싸게 생산해서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이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생활할 수 있네요. 예, 어디. 사실 세계 우리도 공장. 메이드 인 차이나 너무 흔하게 보는데요. 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주니까 금리가 낮아졌거든요. 금리가 낮으니까 미국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 거죠. 아, 그래서 신경제다 그렇게 물가도 중국이 상품 생산 수출의 물가도 안정되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봤군요. 그렇겠죠. 네. 뭐 돈을 빌려가지고 마음껏 소비를 하고요. 네. 돈을 빌려가지고 마음껏 집을 삽니다. 네. 예, 그래서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집값이 105%, 한 2배 정도 올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 정도 오르니까 또 금융회사들도 야, 집값 계속 오를 것이다. 계속 대출을 늘려준 것이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이 집값이 거의 39% 정도 떨어져 버리거든요. 순식간에. 예. 네. 와. 집값이 떨어지니까 미국 가계부채는 많이 들었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70% 대출해줬는데 40% 가까이 60%밖에 안 나오면 팔아도 그렇죠. 못 예. 갚잖아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대출 상환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 연체율이 그 이전에도 11%로 높았는데요. 집값이 떨어지고 가계부채가 많다면 26%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산할 집 빌린 거예요. 네.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줄줄이 파산을 네, 해버리고. 갚을 수가 없으니까 금융회사들이 파산하고 음.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네. 금융위기가 온 거죠. 프라임, 서브프라임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 집값이요. 네. 그때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 그럼 위험한 거예요, 교수님. 아니면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경제가 확장돼서 오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도 거품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부터 네. 미국 거 20대 도시 주택 가격이요. 올해 5월까지 보니까 무려 135% 올랐어요. 그때 그 2000년에서 2006년까지 105% 올랐다는데 훨씬 이번이 훨씬 더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이번 오른 내용을 보니까 주로 유동성 때문에. 그때 이번에도 뭐 이유는 다르지만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발생했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경제가 엄청 나쁘니까 미국이 엄청 돈을 풀어버린 네. 겁니다. 그 돈의 힘으로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요. 물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집값이 지금 상당히 거품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기지 어떻게 기억했냐면 그때 다 모기지라고 그랬어요. 아, 목을 조르는 수준이다. 모기지라고. 지금. 그러니까 대출이 목을 조른다 그래서 모기지라고 외웠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우리말 아니었어요? 예? 아, 그래요? 모기지가 영어였습니까? 네. 저 한국말인 줄. 근데 제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 벤 버넌키 연준 의장 얘기를 이제 많이 듣잖아요. 네. 그분 얼굴을 제가 기억해요. 예. 너무 자주 나오셔가지고. 벤 버넌키 연준 회장은 정말 학자죠. 이분은 1930년대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가, 네. 네. 일본이 왜 장기 불황에 빠졌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인데요. 아, 그 결론은 뭐냐면은 적절한 순간에 돈을 제대로 못 풀었기 때문에 아, 1930년 대공황이 있고 일본에 불황이 왔다. 네. 그래서 이분은 위기가 오면은 한 번에 돈을 엄청 풀어버려야 된다. 타이밍이 오. 중요하고 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디플레이션 파이터예요. 그 금리 내려줘요, 자꾸? 그렇죠. 금리를 위기가 오면은 과감히 금리를 과감하게. 내리고 돈을 엄청 풀어버려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정말 많이 풀어버렸죠. 아, 뿌린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돈을 뿌린다 그랬던 것 같아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아, 이 뒷차닥거리를 지금 엘렌 연준 의장, 재무장관이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뭐 이제 나중에 물가도 오를 것이다. 부채가 너무 네. 많아진다.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요. 예.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을 연준 의장, 엘렌 연준 의장이 단행하다가 네. 지금 그 트럼프 전쟁 안 좋았잖아요. 대통령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연입을 못 한 거예요. 아, 이렇게 흐름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얘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1분 30초 남았대요, 교수님. 예. 지금의 상황을 이제 쭉 진단을 해주시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들었어요. 예, 파월 연준장 인플레이션을 뒤늦게 판단해가지고 이제 물가가 굉장히 오르니까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엄청 금리 빨리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네. 뭐 올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뭐 7월까지 2.25% 포인트는 올려버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다는 네.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도 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요. 네. 2008년, 2020년 경제 위기를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 정책, 돈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했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정부가 부실해져 부채가 높고요. 네. 가계 기업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한마디로 부채에 성장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각종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부채 문제가 힘들죠. 드러나고 네. 자산 가격 붕괴될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미국 경제 상반기,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네. 그럼 물가는 8% 이상, 네. 9% 오르니까 경기는 나쁜데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 특히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경기예요. 예. 근데 경기는 나빠지는데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를 올리면 시차를 두고 또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더 나빠져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질 것이다. 네. 네. 오늘도 네.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정말 조곤조곤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긴 합니다. 네, 숫자에 근거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4글자로 알아들었어요. 각오해야 한다.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라. 이렇게 각오해라.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 네. 된다. 이렇게 기회라는 겁니다. 또 그런 시기가 오면. 아,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우리 김용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